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의 성기호입니다. 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2017년 경감 승진시험 이제 끝이 났는데, 예, 저도 끝나다 보니까 이제 5시 50분에 끝나고 전화도 많이 받고, 행정법 폭망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 변별력 있는 문제였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뭐 했었는데, 뭐 난이도 면에서 본다면 예년 시험에 비해서 정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문 두 개도 늘 유력히 찍히는 뭐 특혜급 단문이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소송법에 있었던 문제와 정보 공개 관련된 단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우리 늘 예년 시험에 나왔었던 그런 우리 보았던 듯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조금 응용된 문제, 조금 생소한 설문의 유형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금 심도 있게 강의를 들어가면서 정리하셨던 분들은 뭐 크게 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올해 우리 2016년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뭐 오늘 이 시험 결과가 어떻게 이제 본인의 희망과 절망의 이 경계선에서 어떻게 나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한숨 돌리시고 우리 며칠 뒤 나올 이제 합격자 발표 겸허히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던 그 과정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작년은 또 뭐 국정농단 기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 관련해서 동원도 되시고 뭐 안팎으로 이래저래 공부에 대한 많은 또 애로점이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토요일 날 봤던 시험도 또 이렇게 평일 날 봤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의 장벽은 있었지만 이 장벽을 통과하고 또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 석자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외에 이 시험 본다는 자체가 엄청난 중압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며칠 동안만은 그래도 후회 없이 시험 받노라 정도의 마음이 된다면 정말 합격이라는 결과를 기대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2017년 1월달 경감 승진시험 주관식 행정법 문제 간략하게 강평하고요. 우리 한번 또 우리 행정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2016년도죠. 입문 강의를 시작해서 기본 강의, 사례 강의, 마무리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 건데 늘 시간에 쫓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늘 근무에 또 이제 치이시고 하다 보니까 이 주관식 과목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외우는 과목에 대한 이 부담감이 엄청나셨을 건데 아쉬운 점은 그런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말 변별력은 있다 손 치더라도 흔히 보아온 유형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이 실력 차이 정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당일날의 컨디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 가서는 늘 시험에 앞두고 중압감에 늘 힘듭니다. 정말 시간 많은 상반기에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행정법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험장 들어갔을 때 늘 먼저 보라는 게 뭐였죠? 단문 2개부터 본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단문은요. 정보공개 청구와 불복 방법 30점. 그리고 행정소송상 가구제 20점. 강의 시간에 우리 두 문자 말씀드렸는데 정보공개 청구와 불복 방법 근주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는 백수에 늘 인터넷 쇼핑만 하고 대충 3 근주 대청 3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주 대청 3.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게 뭐 이런 거라면 이 청구인의 불복 방법과 제3자 불복 방법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겠죠.
뭐 근거는 헌법의 알 권리에서 유리한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런 거. 주체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 가진다, 외국인도 가진다, 뭐 이런 거. 그쵸? 대상은 정보공개 저기 공개 대상 정보가 있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더라. 뭐 좀 더 나간다면 부분 공개 대상 정보도 있더라. 뭐 이런 건데 뭐 크게 배점 크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거죠. 특히 청구인의 불복 방법보다는 제3자 권리 구제. 그래서 정보 공개 결정 전이냐, 그 다음에 결정 후냐와 관련해서 이게 비예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비공개 요청,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관련된 문학 판검 이런 것들요. 근데 후와 관련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이신청. 그쵸.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청구인도 여기 이런 내용들 적으면 되는 우리 결국 단문 외웠냐 안 외웠냐의 문제이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보공개 그래도 단문으로 안 나오지 않겠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 최소한 불복 방법과 관련해서는 케이스용으로도 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케이스 특혜급이라고 했었던 뭐 이런 문제들 정말 반타작 이상은 해야 될 단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와 불복 방법 30점짜리였는데 자 이런 전체의 문제를 잘 살펴보시고 저기 답안지 서술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상 가구제. 자, 우리 늘 많은 경찰분들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우리 경찰 시험 영역에서 행정소송 안 나와. 뭐 이러면서 과감히 막 제끼시고 이러는데 1년 동안의 그 수고로움을 이렇게 운에 좌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구제 또 경감부 기출 문제였던 것처럼 사정 판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단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감 승진 시험에서 올해 가구제가 나왔죠. 가구제 이것도 두 문자만 잘 외운다면 어느 정도 단문 완성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두 문자 뭐라고 했습니까? 가구제 집에 가! 라고 했어요. 그쵸? 집, 가. 집행정지, 행정소송법상에 있는 집행정지와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인정되는지 이런 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에 적혀 있으니까 문의해보세요. 문의요, 네요 이렇게 정리했었고 그 다음에 가처분은 행정소송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까 문학 판검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는 부분이다라는 게 우리 가구제와 관련된 단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점, 20점 뭐 단문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저기 판단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케이스가 문제였던 거죠. 사례 문제. 우리 늘 유력하게 찍혔던 부관 케이스, 별표 케이스, 그쵸? 뭐 이런 것들, 직위해제 케이스,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들, 절차상 하자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번 보니까 설문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대상적격 협의 소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일단 둘째 치고 대상적격 우리 단문 어떻게 외웠죠? 처제, 의간객 것이 이건 뭐야? 처제, 의간객어그. 그쵸? 협의 소역은요. 원칙 예외 존원계 소원해. 존나 원하는 게 들어가기를 소원해. 그 다음에 예외는 문성지구대 의구심 강함, 문성의구 뭐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자, 마치 단문스럽게 써도 뭐 무방한 문제였었습니다. 20점짜리. 그런데 대상적격에서 특히 문제되는 게 뭐였죠? 자, 여기에서의 우리 소송 제기한 것이 뭐냐? 철거 행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철거 행위가 사실행위거든요. 권력적 사실행위. 이게 처분성 있는가? 우리 케이스 문제에서 우리 시위 진압의 법적 성질, 시위 진압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점으로 배웠던 그 문제가 사실관계에만 변형되어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대상적격 협의 소유. 자, 이것도 우리 케이스 공식대로 그대로 가보면요. 우리 만약에 답안지를 적는다면 이거죠. 항상 답안지에 사례는 사례라고 제목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1, 설문 1의 해결. 그쵸? 제목. 그러면 항상 밑에 1, 문제점. 설문 1에서는 뭐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된다. 이런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대상적격 협의소액과 관련하여 대상적격 처분의 의의 및 개념 요소가 문제되고 협의소액 원칙 예외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1번 설문 그대로 뺏겨 써도 무방한 문제죠. 그렇다면 2번 논점은, 2번 제목은 대상적격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대상적격. 3번은 협의소익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협의소익. 그리고 4번 소결. 뭐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케이스 큰 문제. 그렇다면 대상적격에서 쓴다면 처제 의관계거그라고 외웠다면 처분의 의, 뭐 이 정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의 개념 요소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처분의 의 및 개념 요소. 이 개념 요소가 행구, 외직, 공권 뭐 이렇게 외워서 썼습니다. 예, 뭐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목차 위주로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관련된 문제가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여부 뭐 이런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 이 처분성 인정되느냐? 키워드가 뭐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인정되겠다라는 거죠. 예. 우리 또 처분에 의해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런 것들도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성 인정된다. 대상적격 통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협의소익도 의의, 원칙, 예외 이런 거 쓰시면 된다고요. 예. 그런데 원칙에서 여기서는 끝날 거예요. 왜?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존, 원, 개, 소, 원, 해라고 했어요. 처분 효력 존소, 원상회복 가능, 이익 침해 개소. 일단 케이스에서 뭐라고 했냐? 이제 막 시작했대요. 그쵸? 이제 막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협의 소익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모든 게 다 철거된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예외는 또 간단히 써줘도 되겠죠. 만약 철거가 다 되었다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는 협의 소익이 있다. 이 정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외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겠다. 여기서는 그렇죠.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국 대상적격 협의 소익 강의 시간에 늘 단문으로 중요합니다. 케이스로도 나올 가능성 큽니다. 라고 했는데 나왔던 문제가 1번 문제죠. 사실관계만 변형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관계만. 항상 우리 그림 그릴 때 뭐라고 했죠? 이렇게 그림 그렸단 말이에요. 행정청이 국민한테 어떠한 행위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갑이 소송을 제기한다. 취소소송. 그래서 우리 늘 정리했었던 게 이러한 소송 제기가 적법한가라고 물었고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에서 대원소 피기전 이렇게 정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한정시켜 준 거죠. 대상적격과 협의소익에 대해서만 써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상적격 협의소익에 대해서 마치 단문스럽게 서술하고 케이스 포섭.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요. 대상적격 있고 협의소익 존재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소결해서. 그런데 협의소익에서 또 더 가점 받는 거는요. 이제 막 시작했대요. 여기 가구제 단문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막 시작했대요. 소송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 처분의 집행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소송 제기했다 해서 협의소익이 일단 있다 손 치더라도 계속 본안 판단에 가서 1의 길, 2의 길, 3의 길 오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행정청이 그냥 때려 부수고 철거 다 해버렸다면요. 실익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집행정지 제도의 활용이 우선돼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 더 쓴다면 정말 완벽한 1번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관련해서는 뭐 강의 충실하게 따라오시고 소송법 안 나와. 정말 이런 뉘앙스로 이 단문 포기, 대상적격 협의소익에 대한 단문 포기 안 하셨다면 설문 1번은 충분히 쓸 수 있고 이 설문 1번에 대한 내용이 또 우리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례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렇다면 사례 문제를 접할 때 우리 지금 1번을 지금 이제 케이스 목차대로 예를 들었지만 한번 케이스 내용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시험장 가면 케이스 사실관계를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죠. 시장 A는 자 머릿속에서 우리 사례 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에서 그림 그려지는 행정청 등장했죠? 시장 A, A가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A는 우리 사실관계가 포섭이 잘 안 되면 계속 그림 그려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강의를 조금 더 어려운 행정법을 쉽게 우리 접근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 어떤 분은 아까 전화 와서 이러더라고요. 아니 사실관계를 몇 번이나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
예, 이렇게 새로운 기존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사실관계가 나오면 괜히 당황한단 말이에요. 시험장 가서 당황하기 시작하면요. 안 그래도 심장박동수 2배로 뛰는데 그게 2~3배 더 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생각났던 것도 생각 안 나고 갑자기 멘붕 오고 그러다 보면 손 덜덜 떨리고 쓰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관계가 정리 안 된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렇죠? 자, 시장 A는 광고주 갑의 5개 광고물이 추락 등 안전상 급박한 위험은 없지만 5개 광고물 등 뭐 이런 법률 제5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철거명하였다. 철거명령했네요. A가 갑한테 철거를 명하였다. 철거명령.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갑은 우리 항상 이러한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있으면 처분이 있으면 갑은 이에 따라야 하죠. 그렇죠?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됐냐? 갑은 해당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았고 이게 의무 불이행이죠. 그렇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행정상 의무 불이행 이게 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전체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했었었죠.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은 크게 직간 세 조가 있다. 이렇게 직접적 수단, 간접적 수단, 새로운 수단, 행정조사. 그렇죠? 뭐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뭐 이미 머릿속에서 아빠, 아들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정리했습니다. 직접적 수단은 바로 때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강제 집행의 종류로는 야야 대강직이라 대강직이 대집행, 강제응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급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간접강제는 행정벌이라고 하는데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더라. 이 질서벌이 과태료고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거위가 가관이다. 뭐 이런 내용 또 정리했었었죠. 예. 그리고 행정조사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었었고. 그래서 우리 늘 중요하다고 했었던 게 뭡니까? 대집행은 단문으로 기출되었습니다. 아마 케이스 특례급일 겁니다. 라고 했는데 대집행 사례기는 하지만 대집행의 전형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아니었죠. 그렇죠?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조금 하지만 대집행에서 등장 사례에서 등장했던 또 중요한 문제가 설문 이번에 하자의 승계 이거는 뭐 단문 특례 케이스 특례라고 했는데 케이스에서 나왔죠. 하자의 승계. 예, 그래서 대집행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 질서벌이 또 단문으로 유력하다고 했는데 올해 시험 또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거위가 가관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 이 자체가 또 단문으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행정조사 이것도 케이스 특례 단문 특례 했는데 올해는 또 건너뛰었네요. 뭐 내년 2018년 시험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유력하게 등장하겠죠. 하지만 올해 문제 중에서는 이 대집행이 나왔다. 대집행 정리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근이 요절 구제하자 뭐 이랬는데 우리 요건은 대다방이다. 절차는 개통실비다 이랬는데 뭐 이런 게 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철거명령을 했고 갑이 의무불이행을 하니까 행정청이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 이런 문제였는데 이 통지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이 강제 철거 실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케이스 사실관계로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이제 연이어서 읽어보죠. 자, 그러나 갑은 해당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았고 이에 시장 A는 대집행 절차 착수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개통실비 이런 거 이제 착수하였다 이 말이에요. 예, 개고장 날리고 이랬겠죠. 그런데 한편 시장 A는 행정대집행법 3조 제2항에 의한 영장에 의한 대집행 통지를 함에 있어서 대집행시키기 위하여 파견되는 집행 책임자 성명을 갑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 대집행 통지 행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사안에서 존속력 단문에서 외웠던 불가쟁, 불가변 이런 거죠.
통지행위 위법을 이유로 이 앞에 있는 이 통지행위 위법을 이유로 그쵸? 위법을 이유로 이제 막 시작된 대집행 실행행위로서의 철거행위 예, 이게 실행행위죠. 예, 철거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예, 이게 하자 쓴 게 아마 나올 거예요. 본안 판단 가서. 자, 이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 속에 있는 말은 뒤에 참조 조문 속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건 좀 이따 보죠.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A가 한 통지행위 위법 여부 및 정도를 검토하고 만일 위법하다면 갑은 통지행위 위법을 이유로 앞에 선행행위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인 철거행위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특혜급 케이스였던 하자 승계 떴네요. 그쵸? 앞에 요거 더 검토하면. 그럼 이것도 케이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그대로 또 설문 2의 해결. 1. 문제점. 2. 뭐죠? 자, 통지행위의 위법 여부 및 위법성 정도.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위법 여부. 양가로 2번 위법성 정도. 그럼 위법 여부는 보면요. 자, 뒤에 대집행법 제3조에 보면요. 자, 통지함에 있어서 대집행 영장 대집행 실행 시기나 책임자 성명 이런 거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썼네요. 법 위반이죠. 그쵸? 위법하다. 이런 얘기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위법성 정도는요. 우리 케이스에서 써야 될 내용 무효, 취소, 구별 늘 외웠지 않습니까?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되지만 중대명백설 그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 되는데 법 위반 사실이니까 하자는 중대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시각에서 외관상 명백하다면 볼 수 없으니까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 이런 내용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 3번은 하자 승계 이게 또 답이죠. 자, 그렇다면 하자승계는 단문처럼 하자승계의 의의는, 하자승계의 전제조건은, 하자승계 인정 여부는 전세, 전통적 견해, 새로운 견해, 기타 등등 쓰고 정리하면 되는 문제였죠. 4번 소결 이런 거. 그쵸? 하지만 판례도 뭡니까? 이렇게 개통 실비 사이에서는 우리 하자승계 긍정한다고 했어요. 그쵸? 또 하자승계 긍정해서 다툴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케이스 결론 내리시면 되겠다라는 문제죠. 예, 그래서 이게 자꾸 단문 따로 사례 따로 공부하다가는 이게 뭘 묻는 문제야? 라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사실관계만 읽어서는. 예, 그러니까 이런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요. 통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방금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선행행위 위법, 후행행위 다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라고 막 이렇게 힌트 주고 있는데요. 통지라는 단어만 생각해서 이렇게 쓴 사람 많죠? 사전 통지 생각해서 절차상 하자 떴네. 독자지 위법사 이거 어떤 애셨잖아요. 이런 또 논점 일탈된 또 답안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막 전화 오신 분도 절차상 하자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늘 찍혔던 절차상 하자 케이스도 특혜급 케이스였어요. 하자 승계 케이스도 특혜급 케이스였고요.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아닌 우리 개통실비의 통지 이거 얘기한 거죠. 그쵸? 절차와 관련된 처분의 사전 통지가 아니라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헷갈려서 논점 일탈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거를 정말 잘 쓰셔야 올해 시험 합격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설문 3번은 읽어보면요. 자, 시장에는 갑이 5개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즉 의무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집행 외에 직접 강제할 수 있는가? 방금 우리 강제 집행의 종류 중에서 대집행 요거 말고 여기에 있는 직접 강제할 수 있는가? 이거 물었단 말이에요. 이 설문 3번은 우리 직접 강제 몇 년 전에 즉시 강제가 여기 밑에 있는 즉시 강제가 단문 나왔기 때문에 이 직접 강제 이런 거 유사는 하지만 제끼신 분들 많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설문 3번은 우리 응시생들 대부분들 다 못 쓰셨을 거예요. 또 배점도 10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 3번 못 썼다고 떨어지는 이런 거는 좀 없을 거라고 또 판단되죠. 예.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사례 1번, 2번 잘 썼냐 못 썼냐 이거. 사례 1번에서 만약에 논점 누락하고 잘못 삐끗했다
배점 20점짜리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타격이 클 거고, 또 단문과 관련해서 이 한두 개 부실하게 적었다? 이것도 타격이 크죠. 그래서 우리 올해 시험에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사례 문제의 설문 1번과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 3번은 굳이 혹시 백지냈다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남들도 다 못 썼으니까. 예. 또 기껏 해봐야 만약에 백지냈다고 해도 10점 정도 감점될 거니까 크게 당락 좌우하진 않을 거다라는 거. 그쵸? 하지만 본다면요. 예, 우리 직접 강제로서 철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였어요. 그럼 직접 강제의 의 쓰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직접 강제와 관련해서 의와 한계가 문제되는 거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강제의 의는 뭡니까? 우리 즉시 강제의 다른 게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고요. 즉시 강제는 우리 강제자 붙었어요. 국민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 행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즉시 강제는 즉시가 하는 거예요. 예, 굳이 했다면 미리 의무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 명하에서 목적 장소가 곤란할 때 그때 즉시 국민의 신체 재산 실력 행사가 하는 것 이거. 하지만 직접 강제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신체나 재산의 실력 행사가 한다고요. 이게 의의였죠. 그래서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대로 케이스 정리 한번 해보면 그쵸? 로마자 3, 설문 3의 해결. 1. 문제점. 2. 직접 강제의 의의. 자, 이렇게 한 줄 쓰고 3번 직접 강제의 한계 또는 근거와 한계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여기에서 단문할 때 이렇게 정리했었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반드시 언급돼야 될 게 법적 근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만약에 침해되었을 경우에 국민의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법적 근거와 권리 구제는 맨 앞에 정리해 놨었단 말이에요. 교과서로 본다면. 예, 거기서 우리 근거로 뭐라고 봤습니까? 자, 직접 강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함으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렇죠? 따라서 이 직접 강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법은 여러 법들이 있더라. 이런 거죠. 근데 이 법률 유보죠, 이게. 그런데 법률 유보, 법적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우리 참조조문 보면, 예, 5개 강거물 관련해서 제10조 2 여기에요. 1항 보면요. 자, 1항은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 이런 절차를 밟으면 목적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절차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자, 이게 직접 강제로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법적 근거로서. 그래서 법적 근거는 있다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례 뒷부분에 다만 이렇게 갈로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요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법적 근거는 있다. 하지만 한계로서 우리 보충성, 영장주의 이런 것들 공부했을 건데 보충성은 둘째치고 우리 여기 비례 원칙 정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직접 강제는요.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 제한 심하게 제약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최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 한도 내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보충성, 비례 원칙 이 정도 언급하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없겠다라는 거죠. 그 반대의 결론을 내려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이 설문 3번의 유형을 보면 이거는 오히려 우리 경찰 승진 시험의 유형이라기보다는 변호사 시험이나 다른 행정고시 유형이나 다름없어요. 예. 응용력이 추가되는 이런 좀 창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문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년 시험보다는 아주 세련된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근무하시면서 우리 하루 종일 공부하는 전업 수험생과 달리 현직에서 근무하시면서 공부하는 우리 경찰분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설문 3번을 보면 그렇죠. 한계로서 보충성 3번 근거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한계로서 보충성 써도 상관없고요. 또 어떤 분은 여기
우리 행정조사에도 배웠지만 영장이 필요한지가 문제되겠다. 이거 써도 무방은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영장주의는 보통 주거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아주 심하게 훼손할 때 영장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현수막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장주의와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뭐 써도 무방하겠다. 결국 이 3번의 문제는 뭐냐? 직접 강제와 관련된 단문스러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의 쓰고 이 직접 강제의 법적 근거 있냐? 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 있다고 무한정할 수 있냐? 아니,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도 법에 또 명확히 해당하는 사안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왜? 법에 보면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목적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그 절차, 즉 대집행 절차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강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곤란한 경우가 아님을 전제한다라고 사실관계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조문에도 반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강제할 수 없다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설문 3번은 직접 강제와 관련된 문제로서 법조문 해설까지 들어가야 되는 아주 응용력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 경찰 시험과 관련돼서는 조금 고난이도의 문제죠. 그래서 어떤 식의 케이스를 썼던지 간에 즉시 직접 강제의 의, 그다음에 직접 강제의 한계로서 근거와 한계로서 이런 내용을 설시했다면 정말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고 아까 제가 이 강의 들어오면서 어떤 또 저기 서울청이셨습니다. 그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은요. 설문 3번까지 제대로 쓰셨다고요. 정말 잘 쓰셨습니다. 근데 또 그분이 하는 말씀이 객관식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데 여튼 우리 설문 3번과 관련해서는 못 썼다고 좌절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대부분 다 못 썼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법조문 해설과 관련된 또 문제이고 또 난이도가 또 아주 높은 설문 3번의 유형이었으니까 설문 3번은 직접 강제의 의 또는 근거, 한계 이런 것들을 쓰고 케이스 포섭해야 되는 부분인데 배점 10점이니까 또 나뿐만 아니라 남도 다 못 썼으니까 크게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지만 잘 썼다면 합격이 될 수도 있는 또 3번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시험 치렀던 이 경감승진시험 행정법을 우리 강평을 제가 해 보았는데요. 단문은 그래도 그렇다 치고 사례가 난이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엽적으로 좀 편협적으로 또는 합격자들 서브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타격이 컸었을 문제라고 봅니다. 내년도부터 또 계속 이런 유형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다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공부량 늘리는 시험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모를까. 이게 지금 가정 대소사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시고, 그렇죠? 또 근무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또 여러 시국에 휩쓸려서 공부하는 시간조차도 확보하기 힘든 우리 현직 경찰분들한테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 정말 공부 어디까지 해야 되냐. 정말 깊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찬찬히 기본 강의 듣고 기본을 다져셨다면 크게 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실력 차이가 현격히 갈라질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 1월달 시험이 우여곡절 끝에 이 평일에 치러지고 했는데 계속 이 시국도 어수선하고 또 우리 또 그것이 알고 싶다 기타 등등해서 또 인사 관련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 이런 뒤숭숭한 마당에 시험까지 조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들은 바로는 객관식도 박스형 문제도 나오고 좀 더 예년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그러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공부했다가는 정말 승진하기 힘든 시험이었던 우리 올해 2017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정말 자신의 절대 공부량을 확보하시면서 1년을 살아오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너무 당황치 않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쓰실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례 따로 단문 따로가 아니라고요. 단문 그대로 외우고 사례 또다시 다르게 외우고
이러다 보면 공부량은 2배. 하지만 유기적인 결합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 유형에 있어서는 그냥 당황해서 아는 것도 몰라지게 되는 이 짧은 시험 시간에 멍 때리다가 나왔다 이런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였는데 정말 기본을 잘 다져야 풀 수 있는 좀 난이도 있고 변별력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수험생이 우리 현직 경찰들이라면 좀 적절치 않은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며칠 뒤 합격자 발표에 정말 기쁨과 슬픔을 나눠 가져야 할 이런 분들이 이제 생기실 건데 합격하셨다고 또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시고 우리 떨어진 분들에게 위로를 또 격려를 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이 계셨으면 좋겠고 설령 또 아깝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새롭게 좀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가겠다 하다못해 나 시험 안 볼래 이렇게 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승진이 이게 마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 진짜 시험 안 봐 했다가도 또 좀 이제 여름 지나고 추석쯤 되면 이제 또 뒤늦게 이제 하신다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계속 실패의 거듭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 다 잡으시고 또 새로운 또 출발을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여하튼 지금 시점에서는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의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노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늘 감격합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랴, 근무하시랴, 가족분들과 기타 많은 여러 시간을 보내지 못하셨다면, 가까이 외식이라도 가시고, 정말, 정신적 재충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오늘 시험 보신 많은 우리 경위님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좋은 결과 있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그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 석자가 아로 새겨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